인문결 소장님,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간을 좀 확보했어요, 저희가. 아유. 보통 뭐 5분 내외였는데. 네. 무려 15분 가까이 있는 시간이에요. 뭐 오늘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다른 얘기 하기 전에. 네. 그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전 얘기 2주 연속으로 했잖아요. 네네. 해외에서 문재인 정부 첫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크다. 왜냐하면 네. 그거는 세계적으로 이슈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최근에 많이 드렸던 이유는 우리나라 국내에서보다 그 외국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 이게 몇 안 되는 우리나라가 세계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리고 앞으로의 다양한 분야, 원자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원자력 분야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철수한다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축소될 것 같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천연가스를 우리나라가 많이 쓸 것 같다. 그러니까 갑자기 천연가스 시장이 들썩들썩한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우리가 뭘 여러 가지 의미로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게 보여서 그러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일본에서의 원전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이게 한 번 터지면 정말 거대한 재앙이구나. 거기까지는 이제 공통의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네. 원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예요. 맞습니다. 자기들도 다.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이니셔티브 그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또 하나가 더 늘은 거죠. 천연 자원 그러니까 뭐 자원이 아니고 천연 에너지 이니셔티브 그게 하나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굉장히 해외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자기들도 보고 따라하거나 혹은 저렇게 하면 망하는 거구나. 예.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선진국들이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봐가면서 어떤 정책을 하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이번에는 이건 좀 반대가 되는 오히려 원전 선진국들이 우리나라 지금 하는 걸 유심히 보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그럴 때 있어요. 어떤 저항에 부딪히는가 혹은 뭐 어떤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렇죠. 뭐 정책적 어려움이 뭔가 이제 다른 사례를 보고 연구해서 자기들은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관심이 많은 거고요. 네. 잘 됐으면 잘된 대로 따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까도 제가 여기 오면서 이제 교수님 출연하신 걸 첫 인터뷰요. 네, 들었는데. 태양광. 예. 재생에너지. 태양광이 앞으로 가격이 많이 이해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처음 들었고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처음 듣는 얘기였고 태양광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태양광 얘기는 기억해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렇죠. 벌써 80년 이상적인 그런 얘기였잖아요. 80년대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방 될 건가 싶었는데 지금 30년째 안 되고 있거든요. 네. 30년 거의 40년째. 네. 그래서 태양광은 뭐 금방은 안 되는 거야 했는데 인식 수준이 굉장히 머물러 있었죠. 예. 20, 30년 전에. 그러니까 이거 문제는 어디다 이걸 설치를 할 수 있냐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땅이 좁고 미국같이 넓은 땅에서는 중국같이 넓은 땅에서는 뭐 이렇게 많이 확보가 됐겠지만 우리나라는 이걸 어디에다 깔아야 되는가 이게 이 아이디어가 앞으로는 생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거는 전문가들은 기술 영역에서 혹은 뭐 공무원들은 정책 영역에서 본인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긴 하겠지만 이 상상력은 일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옛날에도 보면은 우주선이라든가 이런 거 기술이 아직 따라가기 전에 우주선의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달을 어떻게 간다든가 이런 상상력은 소설가나 이런 인문학에서 나왔거든요, 많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줬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는 일종의 트렌드가 필요하다. 네. 태양광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가까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여의도의 정경련 건물 같은 경우에도 건물 자체가 그 외관이 태양열을 수용하게 돼 있잖아요. 건물 자체가. 우리 빌딩들 중에 고층 빌딩 중에 유리 건물이 많거든요. 그렇죠. 한국에 우리 많이 태양광 패널을 그걸로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태양광 패널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라든지 정경련 회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각도만 약간 틀면. 공공기관 건물에 이 옥상에다가 공공 건물 경우에 뭐 몇 % 이상은 태양광으로 처리하라든가 네. 아니면 태양광
모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자에 옆에 USB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자 쓰고 다니다가 USB 선 해서 다 꽂아서 파라솔 위에다 달면 되잖아요. 파라솔 위에 그 바닷가에 파라솔 그 태양광으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바람 좀 나오게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호남 평야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교수님은 호남 평야 같은 넓은 땅에다가 농사를 짓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말고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농사도 지어야 하는 거니까. 근데 수익의 관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농산물보다 태양광 생산으로 인한 전기 생산에서 판매가 더 낫다 이런 아이디어인데 저는 그것도 어쨌든 태양에서 얻어지니까 1차 산업은 1차 산업이 되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태양이 가장 직사로 쏟아지고 전혀 커버가 안 되는 곳이 어디 있냐 생각해 봤더니 도로에 도로. 예. 어차피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앞으로는 도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도로를 확보를 한다면 진짜 뭐 고속도로에다 지붕을 설치해가지고 모든 도로를 그 지붕을 태양광으로 하면 거기는 무조건 열려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비용이 이제 건설 비용이 들어가긴 할 텐데 고속도로 지붕을 태양광으로 다 덮어버리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지붕은 무게를 많이 지탱해야 되는 그런 지붕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건 경기 스타디움 있지 않습니까? 스타디움? 야구장이나 고척돔 같은 돔 그런 데를 다 설치한다든가 아니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발상을 아주 바꿔야 되거든요. 네, 맞죠. 이거는 그 발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미 원자력이라든가 이미 뭐 화력이라든가 여기는 그 건설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론을 제공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있고요. 이미 하나의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이 시장을 주도해 갈 수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너무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혹은 일반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냐면 10년 이내에 집에 있는 전기자동차가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 전기자동차에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잖아요. 배터리.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집에서 태양광해서 꽂고 이런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다.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주택 지붕을 그렇게 바꾼 주택들 많이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많이 이거를 권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 정도였다면 그게 아니라 앞으로 곧 다가올 미래다 이건. 그렇죠. 먼 미래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 뉴스공장에서 오늘 뉴스 아이템 하나 하고 난 다음부터 이거 좀 다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듣다가 들었습니다. 애청자분들 아이디어를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요. 고속도로 지붕 같은 황당한 거부터 파라솔을 전부 다. 그리고 외국에 사막 같은 그런 데는 땅값이 쌀 거 아니에요. 사막 임차? 네. 사막에다 판넬 깔고? 그렇죠. 네. 그럼 땅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선 연결이 힘드니까. 축전지도 같이 묻어야 되겠네요. 축전지. 아니 어차피 천연가스도 올 때도 관을 계속 묻어서 끌고 오잖아요. 그 옆에다가 전선 연결해가지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오는 고비 사막 임차. 그렇죠. 사막 많잖아요. 사막 많죠. 네. 아니 지붕도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지붕도 많고 고속도로도 넓게 있고. 네. 생각을 좀 해봅시다. 밀짚 모자에 태양광 밀짚 모자. 생각해보면 할 건 많네요. 모든 차량의 뚜껑을 다 차량 진짜 자동차 위에 뚜껑을 그렇게 하는 것도 아이디어고요. 차량 얼마나 뜨겁습니까? 직사광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여름 한철 한 몇 시간만 있으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 뜨겁잖아요. 후끈후끈한데 그거 다 에너지란 말이죠. 그렇죠. 네. 생각해보니까 많아요. 우리가 그냥 허비하고 있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자,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도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일반 대중이 여기 아이디어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차원이 벌어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뭡니까? 시간이 어떻게 맞나 했더니 결국은 이렇게 됐고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좀 건너뛰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전 세계 주요 4개국, 그러니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그 지도자들이 지지도가 갑자기 급락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요약을 하자면은 이 나라 지도자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스트롱맨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리더십을 가지고 밀어붙인 그런 국가 원수들이었는데, 뭐 이유는 다 각자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방송에서 말씀하시던데 휴전선 철책을 다 또 그 얘기. 휴전선 철책을 다 태양광 패널로. 네. 어떻습니까? 좋은 얘기죠. 그거 아까 제가 있잖아요. 저기 그때는 그 얘기 하셨잖아요. 미국에 멕시코에 그건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겠다는 장벽을 세우는데 반대가 많으니까 태양광으로 바꿔버렸다고. 네네. 그래서 휴전선을 그렇지. 그거 대신에 우리는 휴전선에서 전부 다 철책을. 네. 괜찮고요. 그렇죠. 또 없나요? 또 다시 돌아가죠. 네. 헷갈려. 그러니까는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은 그러니까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스캔들. 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곤욕에 처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보도를 보니까 지지율이 26%까지 떨어졌어요. 이번에 최근 22일자 마인지 신문이 20%면 진짜 낮은 건데. 그리고 26%로 떨어졌다는 거는 진짜 퇴진이 임박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는 각계 학원의 그 수의학과를 만드니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일본은 사실상 일당 독재에 가깝기 때문에 이 정도 지지율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아베 총리가 중의원하고 참의원에서 참석을 직접 해가지고 해명을 할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차후 보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 인기가 굉장히 많다. 높다고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는 굉장히 그 허구가 있다. 투표율도 굉장히 낮았고 그 안에서 실제로 그래서 마크롱을 지지한 사람들이 몇 %나 될까 그거는 굉장히 낮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한 달 사이에 지지율이 10%가량이 뚝 떨어졌어요. 그 여러 가지 물론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노동법 개정 사실 이거는 굉장히 프랑스에서는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 얘기는 그 당선자 직후부터 하더라고요. 틀림없이 노동법 문제 건드려서 마크롱 대통령이 과거에 그 올랑드 대통령 당시 장관을 했잖아요. 관련 장관을 했을 때 그때도 이 관련을 건드리다가 결국은 사회당 지지자 층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 사임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사회당이 몰락을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만 사회당이 왜 몰락을 할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굉장히 책임이 큽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회당에 있다가 나가서 새로 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그게 결국은 본인의 지지율 하락까지도 연결이 된 거고요. 이런 앞으로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 프랑스 얘기가 나와서 다른 논쟁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네. 그중에 프랑스도 있는데 이것은 호수도 있었지만 최근 노동법을 만들어서 그렇다. 네네. 프랑스에서 국회에서 때 아닌 넥타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넥타이를 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의 프랑스판이죠. 백바지 사건. 그거랑 비슷한 건데 프랑스에서는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라 한 정당이 프랑스 인수미즈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저항하는 프랑스라고 하는 이름의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당 계열의 그 정당에서 단체로 전부 다 이렇게 노타이 타이를 안 메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났냐면은 국회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다. 이런 걸로 결정이 났거든요. 만약에 프랑스가 우리가 가진 이미지 속의 프랑스가 넥타이를 꼭 매는 걸로 결정 났다면 프랑스도 다 맛이 같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우리 복장 역사에 보면은 쌍큘로트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스어에서 나온 말인데 큘로트라는 게 뭐냐면 옛날 귀족들이 입던 딱 붙는 반바지 있잖아요. 스타킹 밑에 신고. 웃긴 거. 그거를 웃긴 거. 요즘 삐에로가 입는 거. 그렇죠. 그걸 큘로트라고 부르는데 그걸 안 입는다 그래서 쌍큘로트. 그러니까는 혁명 이후에 그러니까는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신흥 세력들 그러니까 귀족이 아닌 사람들이 입는 우리가 보통 입는 이런 바지 그런 거를 쌍큘로트라고 불렀거든요. 그거에 본따 가지고 이 넥타이가 이제 불어로 크라바트인데 쌍크라바트라고 해서 크라바트가 원래 이제 크로아티아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온 말이지만 어쨌든 간에 프랑스에서 그렇게 쓰거든요. 썬킬로트가 아니라 이제는 썬크라바트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우리는 계급 투쟁을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라고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원래 이제 이 복장으로 신분을 차별하는 게 기중 문화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복장 안에서 이게 우리 보통 기호학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건드리는 분야인데 네가 뭘 입었는지 보여주면 내가 너의 신분을 알려주겠다. 이럴 정도로. 저는 안 될 걸요. 아니야.
그 공장장님 복장을 딱 보면은 예.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요? 어떤 예. 사람으로 나타납니까? 복장으로는? 딱 그런 분위로.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으로 나타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투쟁. 근데 어쨌든 간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시간은 30초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프랑스에서도 복장을 가지고 또 한 번 계급 투쟁.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그 유시민 의원 때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하고는 다르죠. 그때, 네, 달라요. 예, 여기는, 일단은 정치 세력이 일종 상징 투쟁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는 그 더 일하겠다 이 의미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프랑스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얘기를 다음 기회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시민 장관은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한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정도의 개인적인 선언이었고 이거는 정치 투쟁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에서의 그 원전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이게 한 번 터지면 정말 거대한 재앙이구나. 거기까지는 이제 공통의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네. 원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예요. 맞습니다. 자기들도 다.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이니셔티브 그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또 하나가 더 늘은 거죠. 천연 자원 그러니까 뭐 자원이 아니고 그 천연 에너지 이니셔티브 그게 하나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굉장히 그 세계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자기들도 보고 따라하거나 혹은 저렇게 하면 망하는 맞습니다. 거구나. 예.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 다른 나라 선진국들이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봐가면서 어떤 정책을 하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이번에는 이건 좀 반대가 되는 오히려 원전 선진국들이 우리나라 지금 하는 걸 유심히 보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그럴 때 있어요. 어떤 저항에 부딪히는가 혹은 뭐 어떤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렇죠. 뭐 정책적 어려움이 뭔가 이제 다른 사례를 보고 연구해서 자기들은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관심이 많은 거고요. 네. 잘 됐으면 잘된 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도 보면은 그 우주선이라든가 이런 거 기술이 아직 따라가기 전에 우주선의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달을 어떻게 간다든가 이런 상상력은 소설가나 이런 인문학에서 나왔거든요, 많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줬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거는 일종의 트렌드가 필요하다. 네. 태양광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가까이 있는 것이고 지금 사실은 여의도의 정경련 건물 같은 경우에도 건물 자체가 그 외관이 그 태양열을 수용하게 돼 있잖아요. 건물 아니, 자체가. 우리 그 빌딩들 중에 고층 빌딩 중에 유리 건물이 많거든요. 그렇죠. 한국에 우리 많이 그 태양광 패널을 그걸로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태양광 패널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라든지 정경련 회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각도만 약간 틀면 공공기관 건물에 이 옥상에다가 공공 건물 경우에 뭐 몇 % 이상은 태양광으로 처리하라든가 네. 아니면 태양광 모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자에 옆에 USB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 쓰고 다니다가 USB 선 해서 다 꽂아서 파라솔 위에다 달면 되잖아요. 파라솔 위에 그 바닷가에 파라솔 네. 그 태양광으로 바꿔가지고 네. 거기서 바람 좀 나오게 하면 좋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호남평야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오늘 교수님은 호남평야 같은 넓은 땅에다가 농사를 짓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말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농사도 지어야 하는 거니까. 근데 수익의 관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농산물보다 태양광 생산으로 인한 전기 생산에서 판매가 더 낫다 이런 아이디어인데 저는 그것도 어쨌든 태양에서 얻어지니까 1차 산업은 1차 산업이 되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태양이 가장 직사로 쏟아지고 전혀 커버가 안 되는 곳이 어디 있냐 생각해 봤더니 도로에 도로. 예. 어차피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앞으로는 도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예. 그 도로를 확보를 한다면 진짜 뭐 고속도로에다 지붕을 설치해가지고 모든 도로를 그 지붕을 태양광으로 하면 예. 거기는 무조건 열려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비용이 이제 건설 비용이 들어가긴 할 텐데 고속도로 지붕을 태양광으로 다 덮어버리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지붕은 무게를 많이 지탱해야 되는 그런 지붕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건
그러니까는 아까도 제가 여기 오면서 이제 교수님 방송하신 출연하신 걸 첫 인터뷰요. 네, 들었는데 태양광, 예, 재생에너지. 태양광이 앞으로 가격이 많이 인하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처음 들었고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처음 듣는 얘기였고 태양광에 대한 이해도가 네. 제가 태양광 얘기는 기억해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렇죠. 벌써 80년 이상적인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80년대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방 될 건가 싶었는데 지금 30년째 안 되고 있거든요. 네. 30년 거의 40년째. 네. 그래서 태양광은 뭐 금방 안 되는 거야 했는데 인식 수준이 굉장히 머물러 있었죠. 예. 20, 30년 전에. 그러니까 이거 문제는 어디다 이걸 설치를 할 수 있냐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네. 땅이 좁고 미국같이 넓은 땅에서는 중국같이 넓은 땅에서는 뭐 이렇게 많이 확보가 됐겠지만 우리나라는 이걸 어디에다 깔아야 되는가. 이 아이디어가 앞으로는 생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거는 전문가들은 기술 영역에서 혹은 뭐 공무원들은 정책 영역에서 본인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긴 하겠지만 이 상상력은 일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사실 인문결 소장님,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간을 좀 확보했어요, 저희가. 아유. 보통 뭐 5분 내외였는데 네. 무려 15분 가까이 있는 시간이에요. 뭐 오늘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다른 얘기하기 전에 네. 그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전 얘기 2주 연속으로 했잖아요. 네네. 해외에서 문재인 정부 첫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크다. 왜냐하면 네. 그거는 세계적으로 이슈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최근에 많이 드렸던 이유는 우리나라 국내에서보다 그 외국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 이게 몇 안 되는 우리나라가 세계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리고 앞으로의 다양한 분야, 원자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원자력 분야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철수한다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축소될 것 같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천연가스를 우리나라가 많이 쓸 것 같다. 그러니까 갑자기 천연가스 시장이 들썩들썩한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게 보여서 그러는 건데.